시장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새 정부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일단 거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강세장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야지 약세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금을 사도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강세장에서는 똥을 사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집을 사는 게 그런 분들은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근데 마음에 단 한 톨도 그러면 사시면 되고요. 그러나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라는 그런 마음이 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6.27) 대책 발표 이후 한 열흘 정도? 네.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좀 수집이 좀 됐나요? 사실은 부동산원은 데이터를 월요일에 마감을 짓고 목요일에 발표를 하니까 뭐 부동산원 내부적으로는 알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요일 오후 2시가 되어야지 주간 동향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간 0.08 정도 하다가 5월 둘째 주부터 0.1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서 6월 셋째 주, 넷째 주로 가면서는 0.2, 0.3, 0.4, 0.43까지 갔다가 대책 발표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끼고 그 다음 주에는 0.40으로 조금 내려왔고, 근데 이번 주에는 뭐 거래 취소라든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뭐 많이 내려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향 조사가 먼저 나와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근데 간접적으로는 계약 취소도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거래가 거의 경색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은 뭐 소수점 0.1%대거나 그 이하로는 한 달 이내에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뭐 계속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보셨던 것과 이번에 그 시장의 변화 좀 어떻게 좀 다르다고 느껴지세요? 첫 번째 그 금융 대책 같은 경우에는 수요 정책이고, 수요 정책도 촉진 또는 억제 정책인데 수요 억제 정책은 작년 9월에도 있었고요. 9월 4일에 감독원 주재로 은행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 줄이는 게 유행이니까 은행 대출 규제를 은대규라고 하는데, 은대규 씨는 작년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시행을 하면서 10월부터는 곧바로 주택시장이 소수점 둘째 자리로 갔습니다. 0.0 몇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시장 안정화가 됐거든요. 올해도 6월까지 0.43까지 올라갔었지만 은행대출 규제가 역대 최대 강도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대출 규제 영향으로 시장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6.27 대책이라는 게 뭐 새삼스럽기보다는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한 금융 대책은 항상 있어 왔는데 강도가 좀 더 세다는 측면, 그리고 작년, 재작년 모두 은행대출 규제를 썼을 때는 시장이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됐었다는 것을 보면은 올해도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뭐 강도가 진짜 뭐 역대 어느 대책보다 세다 뭐 이런 뭐 평가들이 많은데, 네. 보시기에 그 이번 대책의 핵심 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6.27 대책의 핵심은 결국은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을 억제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출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대책이 좀 더 세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강도가 세다는 건 세간의 평가인데,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중위주택 가격이 13억 4천이고 서울의 중위주택 가격이긴 하지만 전국으로 보면은 13억 4천이란 가격은 상위 5분위 가격이거든요. 수도권 평균 가격이 7억 7천인데 이것도 서울 가격을 빼고 계산하게 되면은 7억 7천이 아니라 5억대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8억 원 이하 주택이 대다수인데 서울만 13억을 넘는 주택이고 이거를 못 사게 한 것이지, 나머지 90% 주택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고가주택 지역에는 강도가 센 거지만은 범용적인 규제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만 적용되는 좀 특정 지역에만 강력한 그런 규제라는 점에서 강도 세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전가가 된다거나 전이가 된다거나 하는 가능성이 여전히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센 정책이다라는 거에는 100% 공감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의미를 두고 하는 부분이 이제 6억 원. 네. 왜 6억이냐?
라고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뭔가 좀 황금 비율 그거는 이유가 명확한데 멀쩡한 주택 시장에 뭐 뜬금없는 수요 규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로 움직이는 거는 인천을 포함해서 지방 광역시 전체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내내 하락세거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고가 주택만 가장 높은 순서대로 0.4거나 아니면 4분위 지역 같은 경우에 0.9, 1% 가깝게 주간에 움직였기 때문에 6억으로 제한을 한 것은 그런 고가주택으로 가는 돈에 대해서 제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6억을 세팅한 것이고 부동산 전체로 규제를 하고 싶었다면 금액이 훨씬 낮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뭐 이런 뭐 핵심 포인트들에 대한 지금 좀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수요 대책이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고 은행 대출 규제가 올해도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0.2%를 넘어가면은 통상적으로 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6월 초순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결국에는 0.43까지 보고 나서 6월 27일에 급작스럽게 됐고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 굉장히 터프하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계도 기간도 없었고 그냥 곧바로 다음 날부터인데 6월 28일 토요일이니까 사실상 그냥 바로 시행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나서 그 과열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 센 대책을 내기 위해서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저는 막 사건을 키웠다가 막 터프하게 끄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하는 거를 좀 바랬었기 때문에 대책이 조금 늦게 나온 감은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27 대책을 완성 지은 거는 7월 3일 대통령 기자간담회였는데 6.27 대책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이 우리 대책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던가 하는 것들이 시장에 오해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7월 3일에 6.27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등등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그거를 메우게 되었고 그게 패키지가 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확실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사실 나온 가장 대표적인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좀 강경하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뭐 예측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새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그냥 기존 정부랑 조금 다른 부분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뭐 하향 안정화하겠다 이런 가격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결국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으로 가는 돈은 장벽을 쌓아서 막고 그 돈이 어딘가로 가야 되니까 그거를 주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을 못 가게 만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으로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그 빈틈을 찾았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그냥 정말 싹 다 막고 싹 다 막은 다음에 주식으로 가라. 길을 그쪽으로 털어놨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에다가 돈이 묻어야지 수요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선호가 서울을 매수하고 싶은 그런 선호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남아있다면은 지방 비선호, 서울 선호 이게 남아있다면은 돈을 장벽이 있는 동안에는 못 가지만 장벽 풀린 순간 또 다 한 번에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위 갭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장벽을 쌓은 기간에는 선호를 어느 정도는 좀 뿌려놔야 되는데 투자 목적으로의 선호는 주식으로 약간 분산을 하려는 것 같고 그리고 주거 목적으로의 선호는 서울이 아닌 그런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주기를 하면서 수요를 조금 분산하려는 정책을 병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나 거의 대개조에 가까운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먹힌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정부랑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크게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부동산으로는 가는 돈을 정말 타이트하게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금융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맛배기에 불과하다. 네. 더 큰 게 온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네. 보시기에는 뭐 어떤 쪽으로 어떤 뭐 정책들이 조금 더 추가될 거로 좀 예상이 되세요? 일각은 그런 거를 세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세금으로 잡기보다는요.
지금 전세 낀 갭 매수, 그러니까 주택 매수는 두 가지 패턴밖에 없거든요. 대출 받고 사거나 전세 끼고 사거든요. 근데 대출 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627 대책 냈고, 그리고 가액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6억으로 제약을 했지만 뭐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더 대출 못 받게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도 전입을 하게 한다거나 하면서 실거주로 가도록 하는 부분을 방점을 많이 뒀고요. 전세 낀 갭 매수가 현재는 가능한 상태인데 네. 전세 낀 갭 매수 역시 주택 가격 상승할 때는 뭐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전세에 힘을 빼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새 정부가 생각하는 수요 억제 정책 중에 하나는 전세에 힘을 빼는 거고요. 전세는 어떻게 힘을 빼냐면 전세도 대출 먹고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방식의 규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세 대책도 좀 아무래도 전세 시장도 좀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전세는 과거에는 월세 전세 매매로 가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 정도에 있었는데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통상 전세를 살다가 뭐 시점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전세가 좀 금융 상품화 되기 시작한 거는 과거에는 임차인의 목돈이었는데 지금은 목돈 플러스 대출이 전세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세에도 대출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대출 들어가기 시작한 게 MB 정부 때부터였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대출의 한도액도 늘어났고 현재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인데 주도부와 주금공이 전세시장 기여도가 직접 대출로는 30조 원 정도이지만은 은행이 하는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이 이게 한 150조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전세 계약에 대해서 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주는데 이것도 15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연에 몇 조씩 마이너스가 난 건데 결국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전세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면서 전세에 지금 150조 넘는 유동성이 갔고 보증으로 합치면 300조 원 넘는 유동성이 갔으니까 그거를 빼고 싶겠죠. 그거를 빼게 되면은 전세 대출이 빠지게 되면서 다시 목돈화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만한 목돈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준전세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세화가 된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임대인 기준으로는 임차 시장이 임대인이 우위에 있다면은 그거를 임차인한테 전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임차 주택이 공급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현금으로 문제를 갖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도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임차 주택을 도심 내 집중 공급하면서 전세에 힘을 뺐을 때는 전세 가격이 이제 좀 많이 하향 안정화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 면에서는 반발도 참 셉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고소득 흑수저론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네. 그다음에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그다음에 뭐 외국인과의 차별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외국인 차별 경우에는 아직은 그건 서울시장도 다 인정한 얘기지만은 부동산 가격 불안과 외국인의 매수 간의 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고 그 규모도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 세대를 사니까 되게 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 넘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서 한인타운 만들면서 집 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동한다면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냥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형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더 그런 걸 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고소득 흑수저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고소득이라면은 여기서 흑수저는 소위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지를 기준으로 네. 한다고 하면은 사실 자수성가형의 그 가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나 그 조부모로부터 받게 되면은 집안 자체가 돈이 많은 그런 금수저 집안이 되는 건데 고소득인데 서울에 있는 고가주택을 못 사게 된 거는 맞기 때문에 그게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전세 낀 갭 매수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 내깅으로 후행해서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호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갭 투자가 먼저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대출이 붙거든요. 그 얘기는 주택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높은 대출로 따라붙는 방식으로 사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런 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분들도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받고 할 수 있으니까 더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역대 뭐 수많은 뭐 부동산 관련 대책, 뭐 규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대체로 그 이후에 나온 평가는 그래도 피해갈 구멍은 다 있었다. 네. 예, 새길은 어디든 있더라. 이랬는데 이번엔 좀 어떨까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개념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도 2019년 12.16 대책이 있었고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영원. 당시 이거가 막 헌법소원까지 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대출은 결국에는 은행, 비은행, 그리고 가계, 비가계, 사사분면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 비은행을 합치면 전 금융권인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규제를 한다면은 항상 비가계 대출인 사업자 대출이 튄다거나 하는 형태로 아니면 은행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은 비은행 카드사나 보험사 같은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풍선 효과가 항상 났었는데요. 지금 정부는 요 사사분면 있지 않습니까? 은행, 비은행, 가계, 비가계를 다 누르겠다고 하는 거고 약간 논란이 되는 대출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사업자 대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업자 대출 그럼 전수조사 해가지고 아예 못 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 사사분면에서 눈에 보이는 걸 밀고 누르고 다른 부분을 열어주거나 그냥 용인해 왔는데 지금은 논란이 있다는 부분이 신고가 되면은 더 세게 눌러버린다. 그러니까 거기를. 네. 그래서 완전히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그 부분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의지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거 모르면 호구된다. 네. 이 정도는 알아야 호구를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그래서 호구 방지 실정 경제인데요. 네. 이번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에 이걸 좀 대입을 하자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어떤 부분을 꼭 알아야 우리가 진짜 호구가 되는 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저도 사회생활이 이제 20년이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 투자 생활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부동산이 주거와 투자가 결합된 상품인데요. 주거와 투자가 결합된 게 1, 2년의 이슈도 아니고 수십 년간 누적돼 왔고 성과도 좋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뭐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 안 하고 하는 그런 관념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찾아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성을 막았고 부동산 시장이 단기 안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결국은 자기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또 결국은 좀 더 오를 만한 집을 찾으려는 그런 인식이 너무 넓은 저변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집도 그래서 과거에는 어디가 살기 좋느냐에서 지금은 질문이 어디가 더 많이 오를 것 같냐로 많이 바뀌었고 결국은 집을 바라보는 인식도 되게 투자론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어디 입지 분석을 하거나 하는 형식이 아니라 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냐면은 결국 집에도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집을 산다는 거는 강세장일 때만 사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집을 사는 거를 자기 사이클에 맞춰서 사는데요.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그냥 자기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학교 보내고 하면 사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집이 투자가 됐어요. 결국은 투자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엔 자산시장 사이클에 맞춰야 되는데 강세장에서는 뭘 해도 좋은 성과가 나고 약세장에서는 뭘 해도 안 좋아져요. 즉 강세장에서는 똥을 사도 오르고 약세장에서는 금을 사도 물 먹는 건데요. 부동산과 주식을 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강세장 가장 최근에 2014년부터 21년까지였어요. 14년에서 21년에 그냥 자기 사이클대로 맞춰가지고 그때 집을 사셨던 분은 다 큰 수익이 났습니다. 22년부터는 약세장이 왔어요. 22, 23, 24년 약세장이 왔고 그래서 요 3년 동안에는 뭐 지방광역시에서 집을 사셨던 뭘 했든 뭐 큰 뭐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5, 6월에 잠깐 강세장 분위기가 왔는데 근데 앞으로 5년을 내다봤을 때 부동산이 강세장으로 갈 것 같냐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정도를 봤을 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성과가 있겠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주식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20년, 21년이었는데 그때는 전 세계 자산시장 다 강세장이었고 그 이전은 언제였냐면은 무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지수가 1000에서 2000 갈 때였고요. 1000에서 2000 가고 나서부터는 2400까지 10몇 년에 걸쳐서 미세하게 갔기 때문에 주식이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내리 강세장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과거 7년까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다 돈 벌었지만 올해는 횡보자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생각보다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의 실력이 갑자기 1년 만에 뭐 주식을 잘하던 인간에서 주식을 못하는 인간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네.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강세장에서 포지션을 잡으면 좋아지는 거고 약세장에서 포지션을 잡으면 망하는 법인데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자산이 앞으로 몇 년간 강세장 지금 또 있는 위치가 내가 강세장의 복판에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라면 부동산은 앞으로 몇 년간은 약세장일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고 한국 주식은 2007년 이후에 20년, 21년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때를 빼면은 올해 상반기 강세장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식하신 분이 실력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강세장이니까 다 돈 번 거고 한국 주식은 역설적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는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한 사람들 다 사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은 강세장, 약세장 구분만 잘해도 자산을 늘리거나 대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새 정부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강세장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 부동산은 약세장 만들어 보겠다. 일단 거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막 저 선언은 무조건 실패할 거야.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성공할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은 부동산 약세장, 주식 강세장이 가니까 그때가 만약에 그게 돼버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와 대응이 돼 있는가. 난 한국 주식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지난 7년 동안 미국 주식 하라 그래서 미국 했는데 올해 상방이 약해서 나도 물려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강세장에는 올라타야 되고요. 약세장에서는 무조건 하차해야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네. 사실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 추세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취약하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실 때 뭔가 지금의 장이 강세장이다 아니면 약세장이다라는 걸 뭔가 좀 극명하게 좀 우리가 정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네. 뭔가 이런 저는 그래서 그 네. 얘기도 그래서 지표를 보실 필요가 없이요. 네. 저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강세장입니다. 내가 미국 주식으로 지금 까먹고 있다. 그럼 미국 주식 약세장이고요. 내가 지금 부동산으로 벌고 있다. 부동산 강세장이고 내 부동산으로 까먹고 있다. 그럼 부동산 약세장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한국 주식 하는 사람들 다 돈 벌었는데 그 사람들 실력이 갑자기 뭐 어디서 폐관 수련하고 와가지고 뭐 내공이 10갑자가 늘어서 막 무공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강세장에 올라타니까 돈 번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하면서 돈 잃은 사람도 갑자기 자기가 뭐 기가 다 빨린 것이 아니라 약세장에 올라타니까 안 된 거거든요. 결국 내가 벌고 있으면 강세장, 잃고 있으면 약세장인데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밝힌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어서 이재명 정부 대놓고 난 부동산 약세장 만들고 싶고 부동산으로 보면 주식과 부동산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부동산도 지방은 강세장 만들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22년부터는 지방이 내리 약세장이었고 서울만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바꾸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좀 서울을 약세장으로 만들고 지방을 강세장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큰 그림만 잘 봐도 되고 큰 그림을 반대로 탔을 때 위험한 거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사인은 되게 명쾌하고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요즘 이제 뭔가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주식으로 가라. 네. 뭐 이런 뭐 사인이 워낙 명확하게 보이는데 네.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부동산을 분석했던 터라 부동산과 주식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는 체득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장점은 장기 성장하는 한국 경제와 거의 상관성이 아주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한국 경제가 성장만 한다면은 명목으로는 상승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뭐 대단한 재벌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주거비 올라가는 거를 상쇄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자산 가격 상승에 만족을 하는 거지 막 부동산 100채 1000채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성향에는 부동산이 잘 들어맞죠. 주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난이도가 높은데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부동산처럼 그 나라 GDP랑 장기 연동이 되고 그리고 일본은 좀 특수하게 시장 밸류업을 위해 가지고 여러 제도 개선도 했지만 미국도 그런 걸 했고 어쨌든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계자산 증진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많이 작동을 했는데 네. 한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수십 년간 돌아가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재벌 왕조들의 놀이터가 됐죠. 그래서 개인 소수주들이 다 뒤통수 털리고 이러면서 네. 피해 사례만 많다 보니까 네. 주식과 부동산에서 무조건 부동산이 이기는 싸움이 됐었던 네,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소위 말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곱창이 나 있는데 곱창이 나 있는 주식시장으로 가라 그러는 거는 거의 뭐 차도살인이죠. 네, 네. 그러나 이 시장을 어떻게 잘 선진화시키고 고쳐줄 거고 네. 복리 효과가 나도록 네, 네. 이렇게 시스템을 외국처럼 만들어 놓을 네, 건데 네. 아직은 못 믿었지만은 이렇게 네, 가라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장 개선과 함께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부동산이 무조건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기보다는 네네. 부동산은 명목만큼을 네네. 유지하고 초과 네. 상승이 없는 음. 상태에서 그리고 주식은 초과 상승을 제공하게 된다면은 시장에 자연스러운 자산 이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의 거품이 이제 꺼지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야말로 더 이상 이제 뭔가 자산 가치로서의 뭐 이런 개념 주거가 아닌 네. 자산 가치로의 개념은 이제 이미 좀 없어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 아니냐.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 그게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그 나라 경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라는 거는 가계기업 정부의 소득의 총합과 같은 거고 그리고 집은 가게가 사니까 결국 가계소득과 그 장기 균형 관계여야지 되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균형 관계도 깨졌거든요. 그 얘기는 부동산이 2020년 이후에 초과 상승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초과 상승한 부분을 어느 정도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뭐 무조건 거품이라고 깨지는 게 아니라 그게 유지되는 시스템이 이어진다면 계속 그 가격에 가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왜 초과 유동성이 공급됐냐를 따져보면 그 사이에 사람들 선호도 바뀌었고 저출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방 비선호하고 서울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과 유동성이 공급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초과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초과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시장은 또 그런 자산을 선호합니다. 초과 상승을 하니까요. 결국 초과 상승을 하는 자산으로 오도록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수단을 막아야 되는데 돈줄을 막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선호에 좀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게 새 정부의 바람인 것 같고요. 이게 성공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 소득과 균형 자산이 되면은 그냥 집이라는 것이 다시 개인의 사이클에 맞춰서 사면 돼요.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학교 보내니까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 그 결혼시키고 분가하는 과정에서 작은 집 필요하면 그냥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집값이 올라갈까 봐 사고 그러니까 아 올라간다고 하니까 돈 다 땡겨가지고 사고 이거는 자기 사이클에 사는 게 아니라 자산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저도 그래서 이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게 되면은 다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올라갈까요? 올라가기 전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거고 또 사고 나서는 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내 전 재산이 들어갔는데 하락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만 계속 되는 거고 그리고 오버슈팅된 가격일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높은 부담에서 사야 돼요. 대출을 이만큼 받거나 하면서 사야 되고 팔 때도 더 이걸 비싸게 사준 사람을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풀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 정부의 방향 자체는 어느 정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인데 실수요를 기준으로 집을 지금 살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이 집을 사기에 어떤 시점인가요? 저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낼지 부동산에 어떻게 더 힘 빼기를 할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진짜 좀 소위 횡보일지 약세일지가 또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7월에 한다 손 치면은 7월 기준으로 뭐 당장 오늘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첫 대책이 나오는 8월 언저리나 그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야지 약세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금을 사도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강세장에서는 똥을 사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집을 사는 게 순수한 주거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근데 마음에 단 한 톨도 집값과는 무관한 나의 순수한 주거 결정이다. 그러면 사시면 되고요. 그러나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좀 오르는 집을 찾고 있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뭐 이제 아직 뭐 맛백에 불과한 그 다음에 올 것이 더 큰 것이 올 것이 남은 이제 뭐 올해 네. 하반기 네. 뭐 주택시장 마지막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결국은 주택 정책은 수요 정책이랑 공급 정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아직 공급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공급 정책 나오는 걸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지방적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서울과 비서울 등등 이런 지역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앞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요 정책도 맛보기고 더 센 게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더 센 게 나올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지금은 말 그대로 소위 전쟁 상태가 되었죠. 네네네. 시장이 먼저 갖고 그거를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서로 경합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일반 지역으로 막 퍼져나갈지 풍선 효과가 날지 네네. 풍선 효과가 났다면 또 정책을 낼 것이 등등 그걸 지켜봐야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마음 편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새 정부의 의지든 정책이든 공약이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권 초창기부터 이게 열려 가지고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방향성은 밝혔지만은 그게 실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할 그런 학습 효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면 안 돼 정도 하는 그런 학습 효과는 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결국 그걸 좀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좀 봐야 된다.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 그리고 지방에 대한 그런 또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살릴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